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오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는 곳이 태화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디 사람이야? 울산 사람이야. 뭐 이게 지역의 연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서 편안하게 합격하는 게 제 목표인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바깥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수 잘 나온다고 원장님이 내한테 강사를 더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원장님이 주시는 금액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제 생각은 항상 일정해요. 뭐냐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란 게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어느 누구와 비교를 해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학생들 평가도 똑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원하는 점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아요. 이 요약집을 하는데 이건 가제본이에요. 가제본. 요 요약집이라는 걸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너무 열심히 적지 않더라도 요 안에 보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다가 물론 이거는 일정한 비용은 지불해야 돼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약간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유인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인물이 나가지 않고 요거는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근 10년간이요. 정확하게 문제가 445문제가 들어있어요. 저는 문제 숫자까지 다시 하래요. 445문제가 들어있어요. 왜 440문제가 아니고 445문제냐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토지거래허가는 옛날에 공법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도 몇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책을 제본을 맡겼기 때문에 한참 있어야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건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출판사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스프링은 이거 제 편리상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 책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입하셔야 돼. 근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약간의 돈이 들어가요. 뭐 만 몇천원 들어가요. 이거를 기꺼이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푸는 방법을 그때그때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느 특정인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앞서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이번 달 모의고사에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 그 대신 배웠는 게 쉽게 나오는 걸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어렵게 나오는 거 틀리시라고. 근데 어렵게 나온 거 한 문제 맞추려고 하다가 쉬운 거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기출문제집을 갖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로로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프로 오면 안 돼. 그 푸는 방법도 제가 다음에 이 책이 나오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서 문제를 풀어갖고 여기에 답 다 적어오는 거야. 그렇게 한 번 풀면 보지도 않아. 여기는 손도 못 대게 할 거예요. 여기는 해설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답밖에 없어요. 답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노트 한 권을 따로 사셔서, 노트 한 권을 따로 사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게 공부가 엄청나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으면 이게 옳은 것을 했을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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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이 문제를 또 본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득점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답노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답노트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문제집을 여기에다가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 여기에 있는 요 기출문제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설 문제를 좀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보면 짜증만 나잖아. 왜? 풀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괜히 짜증만 나. 근데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 과목은
화요일 날 다음부터 올 때는 집에 노트 한 권, 새 거 하나 사. 1,000원, 1,500원 할 거야. 그쵸? 그거 하나 사갖고, 요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거 계속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만큼 되기를 바라냐면 저는 계림에서 평균이 80점 나오길 바라요. 평균이 80점 난다는 얘기는 거의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열심히 수업을 하면 75점대까지 나와요. 평균이. 그럼 합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점수가 다 85점 가까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있지. 그냥 가방 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라고? 2건. 반드시 구입을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수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유인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197쪽이에요. 197쪽. 자, 197쪽이고 우측에 여러분들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유인물. 유인물을 옆에 놔. 멀리 갖다 놓지 말고 바로 옆에 갖다 놔요. 자, 유인물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일 위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하고 몇 쪽 되어 있어요? 197쪽.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니까 보수하고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죠? 그 옆에 가니까 보수 옆에 몇 쪽이라고 되냐면 200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200쪽에 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좀 나온다는 거예요. 책 넘길 필요도 없고 이렇게끔 자세하게 여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만 책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필기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중개보수예요. 자, 이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중개해주고 고객들한테 받는 이제 중개보수가 있어요. 이 중개보수는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말로 뭐예요? 수수료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이게 실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실비는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지난주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의무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되고 분리보관해야 되고 양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요? 취득 의뢰인한테 받아요? 취득 의뢰인. 그래서 요 돈은 받기는 받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받는 거예요. 쓴 돈을 받는. 그러니까 요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실비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받아갖고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초과금품수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요 중개보수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냐면 이거는 쌍방한테 받는. 그리고 요거는 전제가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받는다라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실비는 실제로 쓴 돈을 받는 것이에요. 요건 누구한테 받냐면 일방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취득, 의뢰인. 여러분들 박스 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가면 또 하나가 나와요.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한테 받느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앞에 계신 두 분 선생님께서 자산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이 뭔 좀 아는 것 같아서 교수님 제 땅 5필지 좀 팔아달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5필지에 대한 걸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뭐 지적도든 임야도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든 토지대장이든 이런 걸 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건 누구가 부담해야 되면 권리를 이전한, 내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요 둘이를 일방이 누구냐를 시험 문제에서 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권리, 취득, 의뢰인.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한테 받아요? 권리, 이전, 의뢰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바꿔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중개 완성과 무관하다는, 팔아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실에 대입시키면 곤란해요. 현실에 대입시키면 이거 다 누구가 부담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떼는, 이게 서류 떼는 거 다 그냥 자기가 부담해. 그렇지만 이론상은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들에게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하는 권리가 뭐냐면 중개 보수 청구권.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는 시점, 행사하는 시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소멸될 수도 있다. 자, 이 발생은 언제 하느냐면, 자, 의뢰인이 소장님 집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즉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발생은 해요. 발생만 되어 있는 거지 아직 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사.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중개가 완성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게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약서를 썼어. 자, 요런 게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요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게 4억짜리야. 요율이 0.4%야. 이게 일방한테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160만 원.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계약서를 썼어. 계약금 넘어갔어.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요게 중도금 넘어가고 계약금 넘어가고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 넘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도금을 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고 하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의뢰인.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누구가 잘못했냐를 따지자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 주가 여러분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들끼리 싸워갖고, 의뢰인들끼리 싸워서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여러분들은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렵다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게 상대방이 일방이 누구냐는 걸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중개보수는 통상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말로 묻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아주 독특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개보수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 문제가 어딘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인가에서 나왔으면 중요한 게 나왔을까? 소위 말해서 귀퉁이에 있는 게 나왔을까? 귀퉁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통상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고득점이 나오는 건데, 작년도에는 생각만큼 고득점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런 데서 안 나오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갖다 엎은 거야. 거기서 평상시에 4문제, 5문제 나오는 게 7문제 나오니까 그 두 문제가 거의 날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위원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내면 이런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요렇게 된다는 거야. 요런 것을 말로 묻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요 돈을 얼마를 받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 보수를 계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거래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 거래 금액이라는 것은 3억짜리일 수도 있고 4억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뭐를 곱하면 되냐면 요율을 곱하면 돼요. 이 요율은 거의 대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요. 밑에 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에서 없는 거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출액이라고. 그럼 아까 여기서 4억 원 거래 금액이고 요율이 뭐예요? 0.4%예요. 그럼 나오는 금액이 여기 뭐냐면 160만. 자, 요거 잘 들어요. 한글의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 요 160만 원을 각각 160만 원 받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합친 게 160만 원이에요. 각각. 그럼 요게 결국은 요 얘기, 이제 요 산출하는 것은 일방한테 받은 돈이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개 보수의 합은 하면 곱하기 뭘 해야 돼요? 2를 해요. 그럼 만약에 임대 의뢰인 또는 매도 의뢰인에게 받는 돈을 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금액 그대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하면 딱 8가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8가지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요게 1번부터 8번까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이 어디 있는지 안 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주택이에요. 제가 유인물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쓰지 말고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그러면 여기는 요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면 어디를 보느냐면 울산광역시 조례를 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울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데 이 울산광역시 조례를 정하는 사람들은 국토부령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토부령을 가보니까 주택은 매매나 교환은 상한이 몇 %냐면 0.9%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임대차는 몇 프로냐면 0.8%를 상한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몇 프로, 5천만 원에서 1억은 몇 프로, 뭐 1억에서 2억은 몇 프로. 이건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는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인데 이 시도조례는 국토부령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매매와 교환은 0.9%, 임대차는 뭐가 돼요? 0.8%.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네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게 일방인지 쌍방인지는 시험 문제를 읽을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보수의 합은 곱하기 뭘 해야 돼요? 1을 해야 돼요. 매도거래는 그냥 그대로예요.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산출액이라 그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옆에 가보면 한도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있느냐고?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쉬운 말로 옆에 이렇게 돼서 160만 원인데 밑에 한도액이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 받는 거고. 그럼 만약에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160억인데 한도가 150하면 얼마밖에 못 받아요? 150.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와 부동산 소재지 시도조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바로 붙어 있는 경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조례가 여러분들 사무소는 울산광역시고 경주시는 어디가 돼요? 경상북도가 돼요. 그럼 어느 시도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말로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사무소로 가요. 사무소. 물건이 경주에서도 경상북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요. 분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과거에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주된 사무소. 예외가 한 개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주택의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면 울산광역시가 되는 거고 주된 사무소로 가면 서울특별시가 돼요. 요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요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달랐을 때 요 분사무소에서 주택의 중개가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요. 자주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단독 문제로는. 왜?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 5억에 0.4하면 200만 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가보면 요 두 번째는 겸용주택이에요. 자, 요 겸용주택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달리해서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보면 주택외가 있어요. 주택외라고 하는 건 뭐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주택외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이 뭐냐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입식 부엌과 전용 화장실을 갖추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만 여기 뭐냐면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어디로 가냐면 주택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요 요율을 외워야 돼요. 매매와 교환은 0.5%예요. 임대차는 뭐가 되느냐면 0.4%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요율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서 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주택 외인데 여기 오피스텔이 여기에 있으니까 오피스텔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일로 가고 주택 외라 그랬으니까 오피스텔은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적냐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외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전, 답, 가수원, 상가, 공장.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 거. 위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리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당사자 협의예요.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국토부리 영에 가보면 여기 있는 요거는 매매와 교환은 몇 프로냐면 0.9예요. 근데 뭐도 0.9냐면 임대차도 0.9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택하고 차이가 있잖아. 주택은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옵세를 제외한 주택 외 전답, 가수원, 상가, 임야, 공장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0.9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 협의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통상 0.9입니다 라고 하는데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 협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원 누가? 의뢰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네 가지 위에 게 있느냐가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인지 쌍방인지는 당연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도액이라는 건 아예 주택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와 시도 조례도 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도 구별하지 않아요. 이유가 다 뭐냐면 당사자 협의로서 국토부령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여기에 국토부령에서 정해진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억짜리가 있었어요. 중개보수에 합원하면 간단한 거예요. 상가는 주택 외죠? 네. 그럼 상한이 얼마예요? 0.9. 10억에다가 0.9 곱하면 이게 900만 원. 중개보수에 합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고. 자, 여긴 요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요런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우리 이제 주부님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야, 우리가 제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가 제일 부럽냐? 건물주가 제일 부럽다. 그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걸 원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1,000만 원 하면 너무 욕심이 많고 한 달에 얼마만 나오면 좋아? 500만 원. 500만 원만 나오면 그냥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일도 안 해도 되고 맨날 수영장에 가서 떠들고 놀아도 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TV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주부들이 수영장에 오는 것은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지 수영을 열심히 하게 오는 게 아니다 라고 TV에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요런 건물에서 이제 달세가 나오는데 요게 어떤 세가 나오고 있냐면 1층에는 슈퍼를 쓰고 있고 2층에는 PC방으로 쓰고 있고 3층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 집을 팔았을 때 중개보수가 주택으로 가느냐 주택외로 가느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4층짜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자, 4층짜리를 봤을 때 1층은 슈퍼, 2층은 PC방, 3층은 여러분들의 아들내미 딸내미, 4층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살았을 때 이거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과 주택외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했을 때 뭐를 갖고 따지냐면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주택의 면적을 갖고 따져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냐 이런 게 묻는 거야.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라고 하면 주택으로. 그러면 요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건 뭐냐면 요거란 말이야. 요거는 요 위로 가는 거고 요거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뭐가 돼요? 미만. 그럼 어디로 온다고? 주택외.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요런 상황을 그림을 요렇게 그리지 않고 말로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요렇게 글로 요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가는 거고 주택이 2분의 1 미만이면 뭘로 가요? 주택외. 그럼 주택이면 뭘로 곱하면 돼요? 0.9. 그렇죠? 주택이면 요율이 무조건 시험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외워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환. 자, 이 교환이라고 하는 얘기는 A와 B를 맞바꾸는 게 이게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억짜리 아파트와 5억짜리 단독주택을 맞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요것도 주택이고 요것도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율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럼 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거래 금액이 얼마냐는 거야. 4억짜리 팔고 5억짜리 샀으니까 9억이 돼. 또 반대편에는 5억짜리 팔고 4억짜리 샀으니까 이게 뭐냐면 9억이야. 더하면 18억이야. 18억에다 요율 곱하면 엄청난 거야. 그죠? 한 건만 해도 그냥 한 2달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요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래 금액은 뭐를 갖고 따지냐면 큰 놈하고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4억이 커요? 5억이 커요? 5억. 그럼 이 거래 금액이 얼마짜리요? 5억짜리. 그러면 요율은 시험지문에서 주니까 끝이. 이해되시나요? 요러니. 자, 그 다음에 5번째 임대차예요. 자, 임대차는 그 대상이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요걸 해서 나오는 것이 여기 뭐가 냐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자, 요 거래 금액이 되는데 요걸 했을 때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하나는 5천만 원 이상, 하나는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된다. 자, 5천만 원 이상은 당연하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냐면 요율만 곱하면 돼요. 근데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뭘 해야 되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얼마? 70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기서 또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 예는 자꾸 따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하나는 5천만 원 이상, 하나는 5천만 원 미만이다. 자, 그러면 요게 보증금 2천에 월차임 40만 원.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주택이 뭐 원룸이었다고 치자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율이 0.5%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도액이 25만 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합원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계산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요 글자가 그대로 올까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임 30만. 똑같이 주택, 원룸이라고 치고 요율 0.5% 그대로 똑같이 와요. 자, 한도에 15만 원이라고 제가 했어요. 여기는 임차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거는 쌍방이라는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요? 일방.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무조건 똑같아요.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뭘 해요? 100을 해요. 그럼 대입을 시키면 돼요. 자, 보증금이 얼마예요? 2천. 플러스 갈로고 월차임 얼마? 40만. 곱하기 100이요. 그러면 40만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400만 원. 동그라미 하나 치면요? 4천만. 더하면 얼마가 돼요? 6천. 6천은 뭐가 돼요?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6천 곱하기. 요율이 몇 프로야? 0.5%. 5, 6이 30. 이게 3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한도액이 얼마 돼서 25만 원. 그러면 30만 원 못 받고 얼마 받아요? 25만 원. 근데 일방한테 받는 게 25만 원이니까 합원하면 곱하기 하면 얼마 돼요? 50만 원. 하루에 원룸 한 개씩만 해도 연봉 2억이에요. 계산상으로. 그렇죠? 실제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서울 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 큰 학교 앞에 가서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권리금이 엄청나요. 권리금이 엄청나.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다 그랬어. 우리 애들이 아빠 울산에 있지 말고 서울에 가서 중개업 하세요. 1억이 없어서 못 가. 권리금 줄 돈이 없어서 못 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수업 시간 한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할까봐 그런 거예요. 먹고 살고도 남아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투룸 정도 되고 이거는 원룸이라고 보고, 자, 여기 가면 계산하는 게 똑같다고 요 글씨가 그대로니까 안 적고 바로 해볼게요. 1천 플러스 갈로 열고 30만 곱하기 100 얼마요? 3천. 그럼 얼마요? 4천.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다시 계산.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교수님 다시 계산을 왜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더 없는 사람, 조금 깎아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하면 1천만 원 플러스 갈려 열고 30만 곱하기 얼마요? 70. 37이 21. 2,100만 원에다 1,000만 원 더하면 3,100만 원. 문제 없죠? 네. 그럼 여기에 3,100만 원에 곱하기 몇 프로? 0.5%. 5일은 5, 3, 5, 15, 15만 5천 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럼 요거 못 받고 얼마 받아요? 15만 원. 그리고 여기에 임차 의뢰인에게 받으니까 얼마 받아요? 1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상가였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 상가. 얼마 나올까?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제가 볼 때는 5초도 안 걸리는데. 아, 한도액. 아유, 죄송해요. 아유, 좋은 말씀. 한도액은 없습니다. 상가는 거의 한도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이 똑같아요. 어디까지 계산이 똑같냐면 여기 있는 요거까지 똑같아요. 얼마까지? 여기에는 6천까지. 6천에다 뭐 곱하면 돼요? 0.9. 0.9를 곱하면 돼요. 69, 54. 곱하기 2하면 108만 원. 요쪽도 똑같다는 거. 어디까지 똑같다고? 3,100만 원까지. 뭐만 곱하면 돼요? 0.9. 그럼 여기 만약에 오피스텔이라고 했을 때 요 요건이 맞았다면 뭐만 하면 돼요? 0.4. 어디까지 계산이 똑같냐면 여기는 6천만 원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이에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에 가보면, 자, 우리 유인물에 6번이 뭐가 냐면 분양권 전매. 책 안 넘기셔도 돼요. 유인물만 보면 돼. 자, 이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자기가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분양받아 놓은 걸 여러분들이 약간의 돈을 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중개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를 받느냐, 판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인데 이건 현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 줬는데 우리 배워보니까 요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 저한테 묻지 말고 현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긴 분양권이 대상이 제가 아까 얘기가 전부 아파트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는 뭐는 문제가 없냐면 요율은 어디에 나와요? 시도 조례. 그럼 뭐만 알면 돼요? 거래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기납입 금액, 기납입 금액 플러스 뭐를 얘기하면 프리미엄.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아직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총 분양가가 4억이에요. 자, 이게 계약금으로 얼마를 넣느냐면 5천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냐면 5천이 붙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는 기납입 금액이 얼마나 했어요? 5천.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어요? 5천. 그럼 이게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1억이라는 거예요. 1억에다 그냥 요율을 곱하면 돼. 그럼 1억에다 요율 곱해봐야, 그럼 기껏 높아봐야 0.5예요. 그럼 얼마밖에 안 되면 50만 원 받아. 근데 현실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100만 원을 따지면 안 되고 요것만 알면 된다. 분양권 전매의 거래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 기납입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얘기. 자, 그 다음에 7번째. 권리금이에요. 자,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저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은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권리금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도 괜찮아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가 끝이에요. 자, 8번째. 요게 조금 헷갈려요. 자, 요거는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뭐만 받냐면 매매만 받는다. 그럼 요게 말로는 쉬워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질 때는 매매만 적용은, 말로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거 단독주택으로 그린 거예요. 자, 단독주택인데 2층에 A라는 현재 주인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B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중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야가 임차인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이 뭐가 되면 새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배우잖아. 그쵸? 뭐 이름하여 뭐 점유 계정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뭔 얘기냐면 요 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누구가 샀어요? B가 산 거예요. 근데 B가 사갖고 B가 다시 A한테 이 집을 뭘 했어요? 임대차. 자, 그럼 뭐가 되냐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죠. 네. 동일한 당사자예요. 네. 맞잖아요. A, B밖에 안 나왔으니까. 야들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매매도 일어났고 임대차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뭐만 따진다고? 매매만 따진다는. 임대차는 따지지 않는 거야. 매매 그러면. 현실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사모님 원래는 임대차도 받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예뻐서 저는 매매만 받습니다. 립 서비스다. 그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법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그림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똑같은 집이에요. 그림이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집을 팔았는데 누구가 샀느냐면 B가 새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A는 이사가고 C라는 임차인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은 똑같아요. 네. 동일한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이제는 매매만 받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매매는 매매대로, 뭐는 뭐대로,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받는 건데,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매매가 일어나. 맞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이제 지윤이 돼서 B와 C는 뭐가 일어났어요? 임대차. 그럼 요거는 매매는 매매대로 하고 임대차는 임대차로 더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받는 돈이에요. 이해는 됐죠? 네. 자, 말로는 이해가 되게 쉬워요. 이따가 한번 보자고.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위반하면, 저기에서 배운 요거를 위반하면 뭐에 들어가냐면 초과, 금품, 수수이 뭐에 돼요? 금지 행위. 이해됐죠? 그래서 행정형벌은 뭐가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은 상치, 소공은 뭘 받아요? 자격 정지. 자, 그래서 오늘 나눠준 유인물 갑니다. 유인물 1쪽에 제일 밑에 문제 말고 유인물. 유인물은 똑같이 유인물이네. 이론 유인물. 말 잘못했어요. 이론 유인물. 제일 밑에 우측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풉니다. 다 푼 사람은 앞만 봅니다. 옆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시간은 정확하게 1분 15초를 드립니다. 계산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생각 그만하세요. 생각 그만. 스톱, 스톱. 생각하면 안 돼. 스톱, 스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 문제풀이는 왜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요 말을 알아들을 때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문제로 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능력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자,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후에 이루어졌으면 뭐만 계산해요? 매매. 그럼 이게 동일한 중에 한 개가 빠지면 매매는 매매대로 임대차는 임대차.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밑에 있는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박스를 보기 전에 여기 있는 새카만 줄을 읽으면서 이게 동일한인지 동일한이 아닌지. 자, 일단 동일하다 아니다. 맞아요. 대답만 하시면 돼. 나를 거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어. 동일하다 아니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중개보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맞는데. 그렇죠? 동일한이죠. 그럼 뭐만 봐야 돼? 그럼 임대차 쳐다보는 순간에 답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 거래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천. 요일이 얼마야? 18에다 5 곱하면 18에다 5 곱하면 90. 한도액이 얼마야? 80. 그럼 답 얼마야? 80. 그럼 80이야. 거기에 뭐가 필요해? 요런 거를 터득해 가는 것이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달리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답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방 당사자를 뭐라고 치요? 거래 당사자의 합으로 고치면 얼마가 돼요? 답이 160. 이해가 되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꿔요. 이런 것만 바꿔도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를 바꾸면 되면 한도액이 80이었잖아요. 그럼 한도액 없는 거 지으면 답이 또 바뀌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를 바꾸냐고 1억 8천을 갖다가 2억으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긴 요 기본 이론이 충실 딱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가는 길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이 아니면 매매는 매매대로 계산하고 뭘 해야 돼요?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계산해야 돼요. 요렇게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제대로 보는. 근데 공부가 되면 조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지문을 잘 안 들린다는 거. 대충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그대로 풀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공부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11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긴 요 새카만 글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답은 거의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읽는 순간에 답이 뭐다는 걸 거의 알아요. 계산하는 건 부수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이제 뭐를 배우냐면 중개 보수에 가는 걸 배웠어요. 자, 이제 이게 요 이론 유인물을 넘겨요. 자, 이론 유인물을 넘기면 협회하고 나왔어요. 자, 협회. 자, 우리 교재 몇 쪽이라고 적혀 있어요? 246쪽. 중간에 있는 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보고 마칠 거예요. 잠깐만 하고. 자, 246쪽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옵니다. 자, 협회에 가보면 제1절 협회의 설립 및 업무라고 돼 있어. 자, 여기에서는 이제 협회에 가서 꼭 해당되는 거에마다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몇 분 나왔다고 돼 있어.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비중이에요. 한 문제 비중인데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오거나 세 문제 나오면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분량을 초과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무시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가서 제일 밑에 새카만 네모 1번에 협회의 설립 목적하고 돼 있어. 자, 거기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밑줄. 이걸 왜 밑줄을 끄라고 하느냐면 갈로 안에 가보니까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뜻은 뭐냐면 큰 제목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칙육조잖아. 근데 부칙육조도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말은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끝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협회를 뭐라고 돼 있어? 설립할 수 있다. 이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설립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 요건을 갖추면 2개를 만들어도 되고 3개를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여기 가입 못해요.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회를 또 만들어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우측에 갈게요. 우측에 2번 협회의 성격 등하고 나왔어요. 자, 1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자, 법인이에요. 그런데 2번에 가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뭐만 밑줄 치면 비영리 사단법. 그럼 1번 안에 있는 게 들어가 있잖아. 법인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다? 비영리. 근데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그래서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자, 2번 내려갑니다. 양걸로 2번 협회의 설립. 여기는 그냥 눈만 한 번 주면 돼요. 이미 설립주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번의 인가주의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협회의 설립 절차에 가보면 이거는 창립 총회를 거치고 나서 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립 인가주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협회 설립 절차에 가보면 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협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립 등기주의.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니까 임의 가입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가입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수 설립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협회가 2개가 있어요. 또 요건만 갖추면 더 해도 돼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새카만 네모 3번에 가면 협회의 설립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볼 거예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협회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설립 절차를 거치면 돼요. 자, 이건 유인물에 있어요. 자, 협회의 설립 절차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정관을 만드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발기인대회를. 이 발기인대회에서 뭐를 하냐면 정관을 작성을 해요. 그럼 여기에 발기인대회에서 이 정관 작성이라는 게 뭐 별거냐면 별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야, 우리 동호회에 회 하나 만들자. 거기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많은지 회칙을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협회가 요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게 정관 작성. 근데 요때는 몇 명이 와냐면 300명이 와야 되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협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정관을 들고 뭐를 거쳐야 되냐면 창립총회를 거쳐야 돼요. 1년에 한 번 여는 건 이거 뭐냐면 총회인데 제일 처음 여는 걸 뭐라고요? 창립총회. 우리가 첫 아기가 태어나서 첫 생일을 갖다 뭐라 그래요? 도리. 그 다음부터는 도리라고 말한 거 생일이라고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처음 여는 건 창립총회.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여는 건 뭐냐면 이제 총회. 요런 차이가 있다. 자, 여기에 창립총회에서는 여기 있는 요 숫자만큼 와서는 안 돼요. 요 숫자에 배가 와야 돼요. 600명이 와야 돼요. 요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반드시 100명 이상이 와야 돼요. 나머지 각 시도에서 20명 이상. 그럼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울산광역시에도 20명, 부산광역시에도 20명 이상, 경상북도에서 20명 이상 이렇게 오면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와서 몇 명이 된다고? 600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300명, 600명, 100명, 20명. 여기에서 우리가 최초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자체가 가반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600명에서 여기에 있는 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당연히 통과되겠죠. 자, 통과되면 여기 있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면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한테 가서 뭘 받냐면 설립 인가를. 그래서 아까 우리 협회의 성격에서 뭐가 나왔어요? 설립 인가주의. 요 말이에요, 요 말. 자,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요게 협회가 성립된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주된 사무소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 협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를 하나 묻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협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서 뭘 해야 돼요? 등기. 요걸 해야 협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총회와 창립총회를 구별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초에 일어나는 것은 창립총회는 설립인가를 받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한 번씩 여는 걸 뭐라면 총회를. 그래서 여기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한테 뭐를 해야 하냐면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의뢰인들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마음대로 못하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국장한테 항상 보고도 하고 국장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요게 고전적으로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죠? 자, 유인물에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인물에 지금 우리가 4번까지 봤어요. 4번까지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협회에 뭐가 나왔어요? 조직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는 요 협회의 조직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협회의 조직이 나왔어요. 협회의 조직이 나왔는데 이 협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세 등급으로 나눠져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제 본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주된 사무소라고 표현해요. 협회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주된 사무소는 어디든 둔다예요.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필수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된 사무소만 있어도 되고 각 시도에 뭐를 둘 수가 있냐면 지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 시도에 요거는 둔다가 아니라 뭐냐면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둘 수 있다니까 요게 무슨 기간이냐면 임의 기간에 요걸 두고 나서 사후에 뭐냐면 시도지사한테 요걸 뭐냐면 신고를 해요. 지부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지부장 이렇게 돼. 울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지부장이에요. 자, 여기는 지부만 있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뭐를 더하면 지회도 요거를 갖다가 각 시군구에 요것도 둘 수 있다. 상위가 둘 수 있다니까 그 하위는 당연하게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임의기간이고 요걸 두고 나서는 사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뭘 하면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남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한다고? 지회장. 울산은 누구라고? 지부장. 이거 잘못하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박스가 되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데, 이게 주된 사무소가 됐든, 지부가 됐든, 지회가 됐든,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고? 국장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협회가 나오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국장. 그냥 국장이에요. 딱 몇 분만 예외가 있냐면 3분만 예외가 있어요. 시도지사 딱 한 분 나와요. 금방 배웠던 누가? 지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딱 한 분 나와요. 뭐? 지회. 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한참 있다가 금융, 감독, 원장이라는 친구가 딱 한 분 나와요. 요거 빼고는 전부 누구라고요? 국장. 이해되죠? 그죠?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언제라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인물에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2번까지 봤고요. 2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으로는 어디에 잠깐만 보면 되느냐 하면 248쪽을 놓을게요. 248쪽. 자, 248쪽에 오면 새카만 네모 4번에 협회의 업무 및 보고 의무라고 돼 있어. 자, 여기는 요 보고 의무는 아까 봤단 말이에요. 자, 밑에
박스 밑에 보고 의무부터 살짝 볼게요. 협회의 보고 의무는 협회는 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이므로 그 의결된 내용은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협회의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한테 어떻게 해요? 보고. 여기서 봤잖아요. 우리 위에서 미리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내용이 뭐가 남았느냐 하면 협회의 업무인데, 자, 그 밑에 협회의 업무에 가보니까, 자, 이건 밑줄 끌 거 없어요. 자, 협회는 협회의 설립 목적, 즉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1번 연필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원의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에 관한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도 협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랑 관련이냐면 앞에서 배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돼.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한방이라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해. 그럼 이게 한방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직방 다방은 뭔지 알잖아요. 이건 돈 주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여기 가입해서 이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설 기관이고, 요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한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약간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는 거 요거.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뭐예요? 공제사업.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공제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인물로 가봐요. 자, 유인물에 가보면 방관리 이번에 뭐가 나와요? 공제사업. 옆에 248쪽이라고 적혀있다. 그죠? 요 페이지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